안녕하세요. 학교에 계신 상시검정 조리기능사 필기시험 문제 저자 오석태입니다. 오늘은 조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원리는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열이 전달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열이 전달됨으로 해서 식품이 변화되게 되는데, 오늘은 조리와 열의 관계, 대표적인 열 전달 방법, 그리고 열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리 원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조리 원리 중에서는 열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식품에 전달되고 또 식품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여러 가지로 알아보게 되는데, 이 중에서 조리와 열의 관계, 또 대표적인 열 전달 방법, 그리고 열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와 열의 관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조리 과정 중에 식품의 열 에너지를 전달시키는 행위가 바로 조리입니다. 이 열 에너지는 식품의 색과 맛, 향, 풍미, 모양 등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식품에다가 열 에너지를 가하는 행위를 통해서 식품은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소화와 흡수가 빠르고, 또 하나는 또 위생적인 면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발견했을 때 조리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식품에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후로 인해서 바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또 좋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열 전달 방법으로는 첫 번째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가 있고 방사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리 방법도 다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열원에 의해서 조리기구로 열이 전달되고, 조리기구로 전달된 열이 식품에 전달되는 과정을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류는 물론 열이 전달되지만 여기서는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열은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사인데, 이 방사는 열이 직접 식품에 닿지 않고 빛의 파장에 의해서 식품이 조리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요리가 오히려 더 재미있고 또 관심을 끌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조리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전도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로 최초의 열원에 의해서 조리기구에 열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조리기구에 전달됐던 열이 식품에 도달해서 적당한 열로 인해서 음식이 이제 조리가 되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왜 그러면 전도에 의해서 조리가 이루어지느냐? 원래 처음에 있는 그 열원은 조리를 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작불에다가 감자를 넣어서 구워 보세요. 밖에는 타고 안에는 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밖의 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조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열을 전도를 통해 가지고 조리를 하기에 적당한 열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계란 후라이를 한다고 봤을 때 밑에서 원래 있던 열원에서 후라이팬으로 열이 전달되고, 또 후라이팬에 있는 열은 기름에 전달되고, 이 기름의 열이 조리하기에 적합하게 돼서 계란을 후라이 할 수 있는 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란을 직접 불에다 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바람직한 상태가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전도는 바로 이러한 전달 과정을 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류에 의한 조리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대류는, 물론 전도도 일어나지만, 물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라든가, 또는 기름이라든가, 이러한 매개체에 의해서, 그 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물을 끓일 때, 끓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은 이제 열에 의해서, 뜨거운 열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열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순환되는 것이 물 끓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감자를 삶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자가 물에 의해서 삶겨지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문제를 드린다 그러면 그 물과 공기가 있는데 그러면 둘 다 그 대류에 의한 열의 전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조리법인데 그렇다 그러면 물과 공기 중에 어떤 것이 열을 잘 전달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 맞춰볼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어떤 학생들은 이제 공기가 훨씬 더 열을 빨리 전달시킨다 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물이 빨리 전달시킨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다 그러면 답을 말씀드리면 목욕탕에 갔을 때 열탕의 온도는 41도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우나의 온도는 한 75도 정도 됩니다. 그럼 사우나는 이제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고 열탕은 물에 의해서 전달되는 과정이죠. 그렇다 그러면 물이 만약에 한 70도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에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훨씬 더 열을 빨리 전달시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또는 조리 방법에 따라서 이 대류에 의한 조리는 매개체를 달리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사에 의해서 되는 그 열의 전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도와 대류와 달리 열이 직접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이제 그 빛이나 또 초단파에 의해서 식품이 조리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방사의 특징은 빛이 직접 이렇게 불이 직접 식품에 닿지 않고 빛에 의해서 조리가 된다고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빛의 파장에 의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해수욕장에 갔을 때 해수욕장에 갔을 때 그 햇볕이 직접 해가 그 몸에 닿지 않았지만 햇볕에 의해서 몸이 거슬리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걸렸을 때 그 몸이 막 따갑고 아픈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햇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몸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빛의 파장에 의해서 조리를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사에 의한 조리죠. 이런 경우에 꼭 그 빛이 멀리 있고 불이 멀리 있고 빛에 의해서 조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초단파에 의한 방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초단파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교란시켜서 일어나는 조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전달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전도, 그리고 두 번째 대류, 세 번째 방사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열이 전달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식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식품에 열이 전달되게 되면 첫 번째는 단백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응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녹말이 많은 식품은 젤라틴화가 일어나고 설탕의 카라멜화 그리고 물의 증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형태 변화 이런 것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쇠고기라든가 계란, 밀가루, 단백질 식품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섭씨 약 65도부터 응고 현상과 탈수 현상 그리고 비틀어지는 변형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계란을 그냥 깨게 되면 유동 형태로 남아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다 열을 전달시키게 되면 굳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식당에 가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구울 때 처음에는 상당히 부드럽지만 열이 가해졌을 때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열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백질이 응고되게 되면 풍미와 또 맛과 색상이 이런 변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훨씬 더 영양을 흡수하기 쉽고 또 소화가 잘 되고 이런 이제 과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을 전달되었을 때 식품이 바람직한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바람직한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을 전달시켰을 때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럴 경우에는 식품이 타거나 또는 상했을 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죠. 그 조리라고 하는 것은 열을 전달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에 의해서 젤라틴화가 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자나 옥수수, 고구마, 칡 등에서 이제 추출한 녹말에다가 그 섭씨 66도에서 100도 사이에 열을 가하게 되면 부풀어지고 투명해지고 끈끈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된다. 수분이 없으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말을 이렇게 열을 가할 때 탕수육 소스를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탕수육 소스는 전분에다가 물을 섞고 여기에다가 이제 탕수육을 만들기 위한 소스에다가 이렇게 붓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 물이 끈끈해지고 또 윤기가 나오고 투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녹말의 젤라틴을 하는 식품을 서로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주문해 가지고 맛을 오랫동안 느끼고 외관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바로 수분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녹말을 있는 그대로 수분을 넣지 않고 아무리 많은 열을 가해도 절대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녹말에다가 물을 가한 다음에 수분을 가한 다음에 열을 가해야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설탕에 캐러멜 한데, 이때는 이제 녹말하고 좀 다르게 조금 다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설탕에 이제 섭씨 150도 이상의 열을 가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고 풍미가 좋아진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녹말에서는 수분을 함께 열을 가해야지만 부풀어지고 또 이렇게 끈적끈적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설탕에 캐러멜 하는 수분이 가해지면 절대 안 되고 건식열을 가해야 됩니다. 여기서 건식열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 없는 상태의 열을 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설탕이 많은 당류가 많은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풍미가 좋아지게 되는데, 아주 그 적당한 예로 요즘에도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 앞에 가게 되면 연탄불에다가 설탕을 넣고 이렇게 그 열을 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다를 넣어서 식소다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진 다음에 이것을 먹는, 이걸 보고 무슨 과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 과정이 카라멜화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열을 가할 때에 연탄불이 아닌 수증기를 가하게 되면 절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탕은 녹을지언정 카라멜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탕이 그냥 물에 녹았을 때와 이 카라멜화가 됐을 때는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되는데, 바로 갈색으로 변하고 냄새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디저트에 많이 사용되는 카라멜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탕에 캐러멜하는 바로 열을 가할 때에 건식열을 가하고 섭씨 150도 이상이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수분이 증발되는 현상입니다. 물론 뭐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을이 되면 고추를 말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 작용이냐? 바로 똑같이 식품에 열을 가했을 때 물이 증발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추를 그러면 왜 이렇게 증발을 시킬까요? 물론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물이 증발되게 되면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이라든가 풍미가
더 진하게 돼서 더 좋은 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류나 야채 생선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되고 결과적으로는 질겨지고 건조해지고 형태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추를 햇볕에다가 건조시키는 것 역시 고추에다가 햇볕이라고 하는 열을 전달시켜서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조리를 수분을 증발시키는 조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식에서 사용되는 드라이 토마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마토에다가 양념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오븐에다 넣어서 말리게 되는데 오븐 드라이 토마토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토마토의 향이 더 진해지게 됩니다. 물론 뭐 너무 말려서는 안 되겠지만 적당히 말려서 이것을 샐러드라든가 또는 각종 요리에 곁들임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날것의 토마토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향이 좋고 또 진한 향을 가진 진한 맛을 가진 토마토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버섯의 예가 또 하나의 예라 볼 수 있겠죠. 버섯은 이제 그 버섯이 가지고 있는 버섯에 함유되어 있는 99% 정도의 물을 증발시킴을 해가지고 그냥 젖어 있는 버섯보다는 말려진 버섯이 훨씬 더 좋은 맛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 형태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방은 고체 지방과 액체 지방으로 나누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체 지방의 경우 우리가 팻이라는 용어를 쓰고 액체 지방에 오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게 되면 형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태는 열을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고체 지방은 열을 가하게 되면 액체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고기를 구울 때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굽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열을 가해졌을 때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식게 되면 그 고기 불판 위에 허옇게 남아있는 그런 고체 그 팻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다시 또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로 변하죠. 그죠? 그런데 점점점 열을 가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공기하고 접촉하면서 연기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산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열을 가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체가 액체화가 되고 액체가 산화가 되고 산화가 발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요리를 할 때에 그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튀김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열을 가해서 거의 발화점까지 간 다음에 고기를 굽는다든가 또는 또 그 튀김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의 형태 변화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첫 번째는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열을 전달하느냐? 열은 식품에 전달하는 이유는 식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을 전달한다. 그렇다면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가 있고 또 대류가 있고 그리고 방사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5가지 방법을 알아봤어요. 식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의 변화, 두 번째로 설탕의 카라멜화, 또 녹말의 젤라틴화, 그리고 물의 증발, 지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바로 조리법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으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조리 방법에는 아까 설탕의 캐러멜을 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건식열을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설탕이 갈색으로 변화하고 풍미가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건식열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이라든가 또는 증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습식열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건식열과 습식열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열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하는 방법에는
건식열과 습식열과 복합 조리 방법이 다 있는데 거의 모든 그 조리 방법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품에다 열을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조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방법을 반드시 하나 정도는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식열 조리 방법과 습식열 조리 방법, 복합 조리 방법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식열 조리 방법은 드라이 히트 쿠킹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증기가 없는 그런 열을 전달해서 조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리 방법에는 이제 뭐 영어로 말씀드리면 브로일링, 로스팅, 베이킹, 소테, 프라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과 동양의 조리법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의 조리법은 한정된 공간에다가 열을 넣어서 폐쇄된 공간에다 열을 넣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아시아나 동양 쪽에서는 거의 직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밑에서 불을 떼서 그냥 조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로스팅이라든가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열들이 폐쇄된 공간에다가 열을 넣어서 그 열에 의해서 이제 조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덩어리가 큰 고기라든가 또는 빵이라든가 이런 걸 구울 때는 그 안에 폐쇄된 공간에다 열을 넣어야지 폐쇄를 시키지 않으면 열이 밖으로 다 도망을 가서 그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열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밥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뭐 국을 끓인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릇 내에 열이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열이 전달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릇 내에서 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식품에 직접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식열 조리 방법과 또 습식열 조리 방법 이 두 가지로 이제 대별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복합 조리 방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건식열 조리 방법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일링, 로스팅, 베이킹, 소테, 프라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식열 조리 방법은 대부분 이렇게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기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매개체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다가 열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 열을 전달을 도와주는 매개라고 할 수 있겠죠. 조리 기구로서는 철판, 그릴, 오븐, 스토브, 튀김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대표적인 조리 방법으로 그 육류를 석쇠에다가 굽는 방법 이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분이 없이 밑에서 있는 열을 바로 그 석쇠에다가 전달해서 이 석쇠에 의해서 고기가 구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후라이인데 후라이는 기름을 통해서 조리가 되는 과정이죠. 만약에 이 기름 속에 물이 있다 그러면 아주 그 기름이 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또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이제 수증기가 없이 조리하는 건식열 조리 방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습식열 조리 방법이 있는데 이 습식열 조리 방법은 아까 건식열 조리 방법하고는 반대적으로 열을 전달시킬 때 수증기가 함께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조리법으로서는 포칭과 보일링, 스티밍, 시머링, 블란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그 양식 조리에서는 이 조리하는 방법을 대단히 세분화시켜 놨는데 같은 물로 가지고 익히더라도 이렇게 그 물 온도에 따라 가지고 부르는 그런 그 조리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칭과 보일링의 차이점은 사실 포칭은 한 80도에서 95도 정도의 그 액체에다가 그 재료를 넣고 은근하게 이제 익혀내는 그런 조리법이죠. 그러나 보일링은 어떤 것입니까? 보일링은 물이 100도 이상에서 끓는 상태에서 삶아내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 말한다면 삶는다는 뜻인데 감자나 국수 이런 것들을 익혀낼 때에 보일링 방법을 쓰고 생선이나 계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게 고기 등을 익혀낼 때 천천히 익혀낼 때 포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리법을 씁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보일링하고 포칭의 차이점은 뭐냐? 100도씨 넘는 그 물에다가 계란을 삶았을 때와 또 한 85도씨에서 계란을 삶았을 때는 질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드럽고 아주 그 뭐랄까 느낌이 좋은 질감의 이렇게 그 계란을 삶아내려면 100도 이상에서 끓는 물보다는 한 80도에서 90도 사이의 물에 천천히 익혀내서 그 계란을 그 조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질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칭과 보일링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스티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증기에 의해서 쪄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직접 닿지 않고 증기에 의해서 쪄내는 방법을 습식열 조리 방법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증기에 의해서 이제 쪄내는 것은 증기는 물보다 훨씬 더 이게 입자가 부드럽고 작기 때문에 그 식품에 영향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물 속에 녹아내릴 수 있는 영양분을 최소화하고 또 식품이 좀 모양이라든가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하면서 익혀내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찐빵을 물에 삶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찐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팀으로 했을 때와 물에 삶았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시머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시머링이라는 뜻은 천천히 끓인다는 뜻입니다. 시머링은 이제 조리하는 목적이 포칭과 보일링과는 다른데, 시머링은 재료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물 속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조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돼지뼈나 소뼈를 끓일 때에 이 시머링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천천히 끓이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끓이게 되면 그 안에 재료 안에 들어있던 영양분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 그 물 속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이 국물을 쓰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블란칭이 있죠. 물론 이제 블란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에 데치는 블란칭이 있고 물에 데치는 블란칭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물에 데쳐내는 방법이죠. 물에 데쳐내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직접적인 조리를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데쳐내고 2차적인 조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데쳐낸 다음에 버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데쳐낸 다음에 한번 볶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블란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블란칭이라고 하는 것은 끓는 온도가 높은 물에다가 순간적으로 데쳐내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블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개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매개체는 물, 식초, 부용, 스톡, 와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대부분 이제 물을 사용해서 물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이 많지만, 서양 요리에서는 이제 부용과 스톡, 와인을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톡은 잘 아시죠? 스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류와 또 채소와 또 향신료를 넣어서 끓여낸 국물을 우리가 스톡이라고 하는데, 이 스톡은 이제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육수죠. 국물이죠. 그래서 수프를 끓인다든가 아니면 소스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요리를 할 때에 맹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톡을 넣음으로 해서 훨씬 깊은 맛을 내고 영양가도 이렇게 높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국물입니다. 물론 이제 와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인에다가 와인을 넣어서 향을 돋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와인의 맛이 또 재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식열 조리 방법은 매개체가 모두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물 역시 물이 당연히 함유되어 있겠죠. 식초, 부용, 스톡, 와인 이런 것들은 자신의 개성적인 향은 있겠지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수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리 기구로서는 뭐 다양한 조리 기구가 있겠지만 스토브, 스티머, 스팀 오븐, 그리고 스팀 캐틀, 그리고 폿, 뭐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조리 방법과 매개체와 조리 기구 이 세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습식열 조리 방법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이제 스프를 끓일 때에 이렇게 그 국물과 함께 은근하게 끓여주는 방법도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계란을 익혀내기 위해서 포치에가 하는 것이 보이죠, 그죠? 이럴 경우에 모두 다 습식열 조리 방법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거의 대부분 스팀이라든가 또는 삶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습식열 조리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합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합 조리 방법은 영어로 봐서는 이제 컨비네이션 쿠킹이라고 합니다. 컨비네이션을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이렇게 섞은 것을 보고 우리가 결합된 것을 보고 컨비네이션을 하는데, 조리 방법에는 이제 브레이징과 스튜 그리고 글레이징이 있습니다. 매개체로서는 뭐 기름, 물, 와인, 스톡, 즉 건식열 조리 방법과 스틱열 조리 방법에 모두 사용되는 매개체가 다 포함되겠죠. 조리 기구로서는 이제 스토브와 오븐, 스킬렛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브레이징, 스튜, 글레이징이라는 말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브레이징, 스튜 이런 조리법들은 이제 육류를 조리할 때 질긴 육류를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한 조리 방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질긴 육류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그냥 고기를 물속에서 오랫동안 삶게 되면 그 육류 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맛들이 다 물속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고기가 맛이 없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퍽퍽한 맛이 나고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고기를 자르고 나서 이 고기를 높은 열에다가 건식열로 이렇게 구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뭐 소테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는 시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는 건식열 조리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안에 들어있는 육류나 육즙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스톡이나 또는 각종 소스에다가 오랫동안 은근하게 익히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나중에 음식이 완성됐을 때 수분을 유지해서 아주 그 질감이 좋도록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요리하기 위해서 복합 조리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징, 스튜, 글레이징 이런 것들은, 이제 글레이징은 아니지만 이제 브레이징이나 스튜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 중에서도 운동량이 많은 뭐 다리살이라든가 또는 방심 이런 힘줄이 많은 결합 조직이 많은 부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복합 조리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은 조금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등심입니다. 이 등심을 이렇게 첫 번째 큰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표면이 갈색이 나도록 이렇게 구워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금 현재 사실은 건식열 조리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오븐에다가 이렇게 굽는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스톡을 넣어서 이렇게 굽게 되면, 오븐에 구울 때는 건식열 조리 방법이지만 스톡을 넣어서 은근하게 끓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습식열 조리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스와 함께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사실 결합 조직이 많은 부분, 운동량이 많은 부분, 즉 다리살이라든가 방심 같은 부위를 이렇게 복합 조리 방법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복합 조리 방법은 운동량이 많은 질긴 고기를 오랫동안 소스나 스톡에 끓여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에 있는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소스가 고기 안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리를 할 때 습식열 조리 방법, 또 건식열 조리 방법, 복합 조리 방법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요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적정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조리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실질적으로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리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조리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들을 잠깐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식품에다 왜 열을 전달시키는가, 또 열이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는가, 또 열이 전달됐을 때 식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조리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음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